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고대 문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학문 사상들 쭉 훑어봤고요. 자, 오늘 얘기할 것들은 고분, 과학기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저희가 이제 테마 15, 16을 저희가 이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그 테마 15는 최근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고분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기술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시험에도 없는 한는 것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원래 한국사는 정치사 위주로 출제를 하는데, 한국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문화재 문제를 좀 많이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그 국가가 시행하는 어떤 시험에도 없는 사실은 한능검은 사실은 올칼라 시험지죠. 올칼라. 그러니까 시험지로만 따지면 진짜 돈은 진짜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올칼라 진짜 돈이잖아, 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시험에서 좀 변별력이 생기거나 그 시험만의 두드러운 특징은 사실은 문화재죠, 문화재.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 문화재도 좀 살필 건데, 그래서 고대 문화재들을 보면서 이후에 뭐 문화재 전반적인 얘기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분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돌무지 무덤. 여러분, 돌무지 무덤은, 이건 이미 청동기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돌을 무지 쌓은 거야. 돌 무지 쌓은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구려 초기 무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고, 이 돌무지 무덤은 실제로, 만주 쪽에 가면 진짜 많아요. 거의 한 12,000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돌무지 무덤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고구려를 대표하는 장군총을 대표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진으로 확인 먼저 한번 하죠. 자, 돌무지 무덤. 가장 대표적인 장군총입니다. 그래서 만주 집안에 있고요. 진짜 돌을 무지무지 쌓았고, 됐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또 장군총은 장군총으로부터 광개토 대왕 능비가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주의 수많은 무덤 중에 과연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이 무덤이 아니겠느냐라고 사실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 굴식돌방 무덤입니다. 여러분, 굴식돌방 무덤은 일단 얘는 뭐랑 짝꿍이냐면, 그러니까 고분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반도 전체에서 유행했던 굴식돌방 무덤, 그리고 오직 신라만,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신라만 있습니다. 신라만. 오직 신라만의 아주 특징적 무덤인 돌무지 덧널 무덤. 근데 요 두 무덤을 일단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무덤 자체를 찍어서 물어볼 때는 뭐가 있냐면, 백제 무덤 중에는 무조건 출제율 1위는 무령왕릉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원래 무령왕릉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 그래서 크게 출제는 이렇게 전통적인 출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돌무지 무덤을 봤고요. 자, 두 번째로 굴식돌방 무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굴식돌방 무덤은 원래 우리는 국토의 70%가 산지고 우리가 돌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겨울 난방 얘기 말씀드릴 때도 제가 돌을 통째로 데워서 추운 겨울 이겨내는 온돌 장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 무덤의 방을 만들 때, 그러니까 석실,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석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돌로 실제로 그냥 석실, 관이 순수한 우리말이 널이거든요. 그래서 널을 놓는 널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로, 그러니까 널방을 만드는데, 이 널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굴식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들어가는 앞에 여기 입구가 굴식으로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굴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껴묵거리를 놔두는 방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관을 놔두는 널방과 이렇게 보통 구별하고, 그 사이도 또 널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는 흙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랑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돌무지 무덤은 그냥 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일명 석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명 토총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특징은 이게 이제 출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굴이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 유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널방이 있기 때문에 널방의 벽면과 천장에 벽화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이거 그림 보면서 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굴식돌 무덤은 특징이 뭐냐면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그렇죠? 이 입구가 있는 게 특징인데, 그러면 이 입구가 있는 무덤이 나중에 고구려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제, 더 나가서 통일기가 되면 신라까지 유행을 해요. 한반도 전체에서 유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입구가 있다라는 건 뭐가 가능하다? 추가 매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바로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뭐가 유행하냐면 특히 이제 왕족들 사이에서 부부 합장묘가 유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더라도 사실은 남편과 부인이 그 동시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 한 명 죽으면 묻은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매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입구가 있어야 돼요. 입구에서 맨 첫 번째 전실, 그러니까 껴묵거리 방을 들어갈 때 그 이제 나 있는 길, 요게 굴식으로 돼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마치 동굴 들어가듯이. 그래서 굴식,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돌방이 있으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방과 방을 연결하는 데도 중간에 한 번 더 널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석실, 그러니까 돌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벽면과 그 다음에 천장이 있죠. 그래서 이 벽과 그 다음에 위에 이 천장 부분에 뭘 그리는 거야? 바로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식돌방 무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다? 여기 안에 뭐 있다? 벽화 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특징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무덤은 단점이 뭐냐면 이게 도굴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출입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도굴꾼들 있잖아요. 그 나름 장인들이에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 막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막 쑤시잖아요. 그러면 이 출입구 금방 찾아내요. 그러면 출입구 찾죠. 그러면 안이 싹 털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굴식돌방 무덤은 특징이 뭐냐면 껴묵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명 유물이라고 말하는데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뭐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벽면과 천장에 벽화는 남아있는 거야. 이 벽화는 왜 놔뒀냐고? 여러분 이거 벽과 천장을 띄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져 내려서 내 무덤이 된다. 그쵸? 자, 그러니까 벽화만 남아있다. 됐죠?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특히 고구려 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발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요 무덤 방식은 고구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발에 쪽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천장 구조를 모조림 천장 구조로 하는데, 모조림 천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별 얘기 아니고요. 그냥 모서리 치는 거야. 그런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아집니다. 좁아지는데 근데 모서리 치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단면도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밑에서 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위를 보면 그냥 이렇게 모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모서리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사진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우리 교재는 이 사진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서 위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모조림 천장 구조까지 굴식돌방 무덤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만의 독특한 무덤 양식, 이제 돌무지 덧늘 무덤인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관을 놔두는 석실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순수 한글 세대 다 우리말로 바뀌었으니까, 그 관을 놓는 돌방 있죠? 이 돌방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됐죠? 석실 구조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무 덧널을 만드는데 덧널이라는 게 뭐냐면 널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껴묵거리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순수한 누린말이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상투 위소동의전 같은 데 보면 이걸 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을 했다가 뼈로 장례를 다시 치르고 가족들의 뼈를 큰 곽 안에 넣는다. 혹시 옥저에 그 가족 공동묘 기억나세요? 그래서 관을 둘러싼 부분을 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곽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엄청 쌓고 흙으로 엄청 덮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히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게 뭐랑도 좀 관계 있다라고 오늘날 학계에서 보냐면
그러니까 신라의 왕권 강화랑도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돌무지 무덤이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그러니까 5세기 초에서 6세기 초로 넘어가는 시기,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마립간이라고 신라의 왕이 불리웠던 시기 있죠. 그래서 이전에 힘이 없는 왕이 아니라 김씨가 세습하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그 왕권 강화의 뭐 상징물이기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잠깐 한번 보죠. 그래서 돌무지 무덤은 진짜 산 하나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날갯단에 보면 이게 돌무지 무덤 그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요런 글이 좀 거기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파일이 이게 왜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요 글자들이 좀 날아갔죠.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근데 외울 만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뭐 강의 지금 보시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요게 요게 관입니다. 관. 됐죠? 여기에 시신이 들어가겠죠? 그쵸?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관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덧널이라는 게 뭐냐면 널을 둘러싸고 있는 거. 됐죠? 곽이야, 곽. 그런데 그 곽을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나무로 만든다? 그럼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 돌을 엄청 올려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느낌 오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천마총이잖아. 천마총 예를 들어 볼게요. 천마총이 요 길이가 얼마냐면 길이가 160m입니다. 여러분 160m.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100m 달리기 하면 진짜 한참을 뛰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방 뛰겠지만 저는 진짜 한참 뛰어요. 160m는 저는 못 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60m 장난 아니지. 그죠? 거기다가 폭이 75m, 아니 85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냐면 진짜 산 하나 만드는 거야. 산 하나.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돌로 올리고 돌로 올리는 걸로 안 끝나고 봉토, 마지막에 여기에 또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주 같은 데 가서 보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한 산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얘는 보세요. 구조를 한번 봐봐. 아, 실제로 이게 왕한테 할 짓이야. 너무 웃긴 게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지? 위에다가 바위 엄청 올리고 흙도 엄청 올리면 실제로 이게 지금 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왕한테 할 짓이야? 그렇잖아요? 이 왕한테 무슨 뭐 감정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묻은 거야, 괴롭히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건 오직 신라밖에 없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굴식돌람 무덤이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가 안 돼요? 그렇지. 추가 매장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실제로 만약에 파헤치면 진짜 왕의 관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장이 안 됩니다. 그냥 단장의 형태야. 한번 매장하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단점, 이제 장점은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만 더. 여러분 이게 보면 석실 구조가 없잖아요. 돌방. 그러니까 뭐는 있을 수 없냐면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여러분 벽이 없습니다. 벽과 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화 그리지 않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나무 판때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림 그리지 않아. 그래서 석실 구조가 없고요. 자, 그래서 벽화는 없는데 단 뭐가 있냐면 유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많이 발견된다? 유물, 껴묵거리가 많이 발견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 도굴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기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이거 조그만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꼬챙이로 아무리 쑤셔도 특정한 적을 막 집중적으로 여기저기 막 쑤셔도 소득이 없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해 뜨기 전까지 산 하나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굴의 장인들한테도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뭐는 많이 남아있다? 유물은 많습니다. 됐죠? 자,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들 저희 봤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각 나라별로 다시 정리할게요. 자, 고구려는 일단 초기에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 무지하게 쌓은 거. 이거 청동기 때부터 유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백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백제편에 가서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 굴식돌람 무덤을 축조하기 시작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강서대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도교하면서 강서대묘의 가장 대표적인 벽화, 그래서 현무도를 봤죠. 근데 현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청룡도, 그 다음에 백호도, 그 다음에 뭐 다 있습니다. 됐죠? 주작도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천장은 모듈 천장 구조고, 그 다음에 벽화를 그려놓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활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무용도, 수렵도, 뭐 이런 거 뭐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뭐 뒤에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상징적 그림, 사신도 같은 거 많이 그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 그 다음, 이제 백제 무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가볼게요. 자, 백제 무덤에서는 첫 번째 석촌동 고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석촌동 고분은, 자, 특징이 뭐냐면, 자, 고구려의 방식대로 돌 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증거냐면, 자, 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그 주도 세력들이 사실은 어디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라는 가장 확실한 유물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서울에 있을 때고, 한성, 그쵸? 이게 한성 얘기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석촌동이 이 돌무지 무덤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잖아요. 그죠? 자, 웅진 시대의 대표적인 건, 자,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웅진이 공주고 사비가 뭐 부여라는 건 아시죠? 자, 그래서 웅진 시대에는 뭐라고요? 송산리 고분군.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송산리 고분군에 무덤이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봉부는 6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자, 벽돌 무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벽돌 무덤의 일단 기본은 6호분이야. 송산리 오니까 그 고분군, 그러니까 무덤에 이렇게 봉분이 6개가 있거든요. 근데 5개는 굴식돌방 무덤. 됐죠? 자, 그런데 6개, 6번째 것만 벽돌 무덤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상태였는데, 그 농민이 수로 공사를 하다가 이게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쪽의 벽면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뭐 6.25 전쟁, 그 여러 가지 사건들,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무덤이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무령왕릉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령왕릉은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령왕릉은 무덤 중에, 특히 백제 무덤 중에 단일 무덤으로는 얘가 출제율 1위예요. 됐죠? 그래서 무령왕릉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영왕릉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 문영왕릉이 벽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송산리 고분군에는 벽돌 무덤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송산리 6호분이랑 그 다음에 문영왕릉 요 2개는 벽돌 무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건 앞에서도 우리가 정치사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슨 문화가 없다고요? 벽돌의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중에 벽돌로 탑을 만들었다,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다, 벽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누구의 영향이야? 중국의 영향이야. 우리는 돌을 통째로 사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문영릉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비시대에는 능산리 고분군이에요. 그래서 능산리에 고분들이 막 모여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굴식돌방입니다. 여기 1호분, 5호분, 여기 굴식돌방 무덤인 거랑 똑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사이즈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송산리 고분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문영왕릉이라면, 능산리 고분군에서 유명한 건 이 뭐 무덤도 무덤이지만, 요 능산리 고분군 바로 옆에 절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여기에서 금동대학로가 발견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교의 영향 하면서 제가 저희 사진으로 금동대학로, 그래서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 금동대학로가 어디서 발견됐다? 여기 능산리 고분군 절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 연결해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문영릉 갈게요. 얘가 출제율 1위거든요. 자, 그래서 무덤 중에는 단일 무덤이 얘가 제일 중요해. 자, 이게 벽돌 무덤이고, 근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벽돌 무덤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벽돌 무덤이라고 구별하는 건 뭐냐면, 관을 놔두는 석실 있잖아요. 널방. 근데 그 널방을 돌을 통째로 사용하면 굴식돌방이고요. 만약에 그 방을 벽돌로 쌓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벽돌 무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널길과 널방이 똑같이 있습니다.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로 만들었다? 벽돌. 됐죠? 참고로 한마디만 더. 여러분, 그 벽돌 무덤은 굴식돌방 무덤이랑 똑같은데 석실 구조를 벽돌로 만들면 벽돌 무덤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뭐가 있어요?
벽과 천장이 있죠. 그렇죠? 벽과 천장이 있으면 뭘 그린다? 벽화 그리는 거야. 벽화 그리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문형왕릉만의 특징인데 문형왕릉은 벽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벽돌무덤인데 뭐라고요? 벽화 없어요. 벽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한능검 시험은 사진으로 잘 주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눈도장 찍어 두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문형왕릉 내부입니다. 야, 이거 살짝 흐린데? 내가 명돌도 높일 걸 그랬나? 근데 여러분 그래도 보이죠? 칠판 지저분해? 그래서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붉은 벽돌, 푸른 벽돌에 그 중국 방식의 벽돌 무덤에 그 모양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인테리어의 특징이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석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벽화를 안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못 그린 거야. 왜냐면 이런 인테리어를 채택했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벽화를 그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벽화를 그릴 거면 이 벽돌의 문양이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색깔을 칠해가지고 톤 다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하얀색이든 무슨 색이든 회색이든 무슨 색이든 간에 그래야 여러분 거기다 그림을 그리지. 아니 여기 이 상태에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 막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야 이게 무슨 뭐 정신산만해가지고 여기 뭐 누운 사람이 편히 잠들겠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방식이 여러분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다니시다 보면 이런 카페들 있잖아요. 가끔 카페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벽돌 같은 거를 뭐 이태리 뭐 수입을 쓴다 뭘 쓴다 막 해가지고 그 벽돌의 문양이 막 그대로 드러나게 이렇게 인테리어해 놓은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벽돌의 문양을 드러내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오직 뭐만? 문형왕릉만 벽화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벽돌 무덤은 벽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에 요거 이제 사진을 넣진 않았는데 요거 눈도장 하나 찍어 두시죠. 요건 뭐냐면 문형왕릉에서 발견된 진묘수 이거 석수라고 하는데 얘가 환상 속의 동물이야.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약간 뭐 돼지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마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것도 중국인데 어차피 문형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 영향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얘가 무덤을 지키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다가 원래 세워놔. 중국에 가면 다 그래요. 그런데 문형왕릉은 예외적으로 요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연하겠지. 왜냐면 문형왕릉은 여기에 무덤이 있는지를 후세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봉분을 안 만들거든요. 봉분은 무덤에 뿅 하고 튀어나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무덤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서 나중에 발견된 거야. 1970년대가 돼서야 발견된 건데 그런데 거기에 무덤을 숨겨놓고서는 그 앞에 혼자 예를 들어 석수가 뿅 하고 서 있으면 그럼 그게 뭐야? 내가 땅에다가 돈 몰래 묻어놓고서는 그 돈 없다 그리고 판매 이제 뭐 꽂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내부에서 발견됐는데 한능검에서는 얘가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동물로 문양으로 된 게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건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발의 석등이에요. 발의 석등. 됐죠? 여기 있네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날개단에 보시면 발의 석등이 있잖아. 됐죠? 아니 발의 돌사자상. 그래서 발의 돌사자상은 그 정해공주묘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사자상이랑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발해. 지금 이제 진묘수, 석수가 보이면 백제 문형왕릉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백제 문형왕릉 좀 말씀드렸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중국 남쪽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됐죠? 왕을 묻은 금동관. 요 금동관은 왜 금동관이냐면 요 관은 목관이에요. 목관. 나무로 만들었어. 근데 금동관이라고 하는 건 그 목관에 그러니까 주위를 황금 그리고 금, 은, 그리고 하다못해 못 같은 거 있잖아요. 못도 그런 걸로 썼어요. 됐죠? 그래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또 목관, 그 썼던 나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에서만 나는 금송입니다. 일본 왕실의 뭐 상징이기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뭐가 발견됐냐면 묘지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묘지석은 뭐냐면 피장자의 가족력과 이 사람의 삶, 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고대 고분들은 대부분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누구의 무덤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마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천마총이냐면 천마도가 발견돼서 천마총이에요. 호우총은 왜 호우총이냐면 호우명 그릇이 발견돼서 호우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그 무덤에서 발견된 굉장히 유명한 유물이 있으면 그 유물의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물의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한 두세 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대중소 사이즈로 뭐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게 강서대묘, 강서중묘, 강서소묘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숫자가 3개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넘버링을 합니다. 그래서 안악 2호분, 안악 3호분, 그 다음에 송산리 1호분, 송산리 2호분 뭐 이렇게 그냥 숫자로 넘버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무덤은 피장자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 고분 중에 유일하게 자, 누구의 무덤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무덤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00제 저희 고분 다 봤고요. 특히 문영왕릉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신라 고분입니다. 자, 신라는 그 신라만의 특징,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자, 대표적으로는 자, 천마총, 황남대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 크죠? 그래서 뭐 황남대총은 또 실제로 2개가 붙어 있어요. 2개 쌍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경주의 대릉원지구 가보셨나요? 그러면 천마총이랑 황남대총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렇죠? 황남대총은 2개지. 이렇게 크게. 자, 그 다음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후기에는 굴식돌방무덤 신라에서도 통일막 즈음부터는 유행합니다. 자, 그런데 신라는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12지상을 이제 조각하고요. 그 다음에 둘레돌을 세워요. 그래서 둘레돌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12인상을 조각합니다. 자, 그 다음 천마총은 경주에서 출토됐고 그 다음에 벽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무지 덧널 무덤 방식은 벽화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천마도는 뭐냐면 배 가리게 그린 거야. 말에 배 가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 이렇게 탁 타면 안장이라 그러잖아. 내 엉덩이 닿는 부분. 그리고 거기 말고 그 내 다리가 내려가는 부분이 말한테는 배잖아요. 말의 옆면. 됐죠? 거기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 고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김유신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 후기에 김유신묘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사진 없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시는 건 여러분이 어릴 때 김유신묘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안 봤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경주에 가서 이렇게 나 좀 이따 제가 경주 얘기 좀 할 건데 이렇게 그 유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뭐 유적들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김유신묘를 가기가 좀 어려운 게 김유신묘가 혼자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혼자 따로. 그러니까 김유신묘를 보실 거면 아예 차로 그냥 걔만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가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안 봤을 확률도 많아요. 그런데 그 김유신묘를 보면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요 느낌이 나중에 요런 형태로 조선의 능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셨더라도 약간 더 뭐 봤던 듯한 뭐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둘레돌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들어가지 말라고 막 애기들 여기 막 기어 올라가고 그래. 그래서 근데 부모들 막 젊은 엄마들 말리지도 않은 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요 부분. 됐죠? 그래서 여기 둘레돌 밑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게 둘레돌이에요. 됐죠? 그 무덤 바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둘레돌을 이렇게 돌린 거야. 울타리 말고. 여기 울타리 사이 봐봐. 됐죠?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처럼 12지인상을 조각했습니다. 자, 이게 신라의 특징이에요.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발해고분으로 갈게요. 자, 정해공주묘, 정효공주묘인데 여기는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다 문왕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러분 이제 눈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 게 둘 다 문왕의 딸들인데 정해는 둘째 딸이고요. 정효는 넷째 딸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 종효공주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해공주묘는 굴식돌방무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고구려. 근데 정효는 벽돌무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벽돌무덤의 방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중국의 영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누구의 영향? 당나라의 영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해 문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베이스에 놓고 이후에 그러니까 당의 선진문물을 도입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발해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문왕의 두 딸들이 당시에 발해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대표기 때문에 자, 노트장 찍어두세요. 정해 공주는 자, 그래서 모주림 천장구조.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뭐 돌사자상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것도 여기서 발견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덤에 보면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딱 받았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효공주면은 이 둘째 딸인데 문왕 집권 초기에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리고 정효는 넷째 딸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동생이지. 그리고 거의 40 가까이 돼서 죽어요. 39살인가 죽는데. 근데 이 문왕이, 근데 이분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위기간이 길고 오래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얻는 것만 있겠어요. 얻으면 잃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어떤 아픔이 있냐면, 자기 자식보다 더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죽음에 본인이 상주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왜냐면 본인이 안 죽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넷째 딸이 정효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당과 교류 이후에 중국의 당의 문화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방식에도 중국 방식,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벽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산 6호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벽돌 무덤은 돌방, 석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벽돌방일 뿐이지. 그래서 벽화 있습니다. 단 누구만 없다? 문영왕릉만 인테리어의 특징상 없는 거야. 그래서 문영왕릉 물어볼 때 그 벽화 얘기를 잘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특이하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넷째 딸이 누구다? 정효공주묘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정효. 그래서 둘째는 고구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넷째 때는 중국 문화. 당나라 영향.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건, 자, 둘째, 넷째. 순서대로 외워야 해효, 외워야 해효.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암기법까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천마도. 천마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화 아닙니다. 자, 말의 배가리기에다 그린 거야. 됐죠? 네, 그 안장 옆부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의 돌사자상입니다. 정효해 공주묘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문영왕릉 석수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게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능검 문제 좀 풀어보시면 여러분 이런 문화재들이 제법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누구 무덤에 인자 그렇게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보이면 발에 그 다음에 아까 진묘수 있죠? 석수. 걔가 보이면 얘가 보이면 발에 그리고 진묘수 석수가 보이면 백제. 됐죠? 자,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문화재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능검에서 문화재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문화재를 줄 때 탑도 마찬가지고 불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문화재들을 이름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 사진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무슨 문화재인지 대충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준비할 때 조금 이게 부담스러운 대목이지, 그치? 그런데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름을 줘요. 됐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문화재들은 계속 눈도장을 좀 찍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글자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계속 익숙하게, 그래서 여러분 표현으로 눈으로 바른다 그러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으로 갑니다. 자, 천문학. 천문학은 고구려 별자리를 그린 뭐 천문도가 있고요. 나중에 이게 뭐 조선에도 전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 선동여왕 때 첨성대 좀 이따 사진 보고 가시죠. 자, 그다음에 기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기록의 나라, 인쇄술의 나라잖아. 그래서 목판 인쇄술. 자, 석가탑에서 불국사 석가탑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됐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목판에 판이 발견된 건 아니고요. 목판으로 찍은 그 인쇄물이 발견된 거야. 근데 목판으로 찍은 인쇄물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활자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 아니라 이런 목판 인쇄물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 재련기술은 백제 칠지도. 이거는 근초고왕 때 기억나시죠? 뭐 신라의 근관 뭐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첨성대 그림이 있는데 이게 말 넘김에 근데 우리 시간이 되려나?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 이런 말씀 좀 이렇게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그 내가 세상을 보는 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근데 뭐 여기는 제가 아예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PT까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시험에 이게 나오진 않죠, 이 사진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첨성대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쵸? 그런데 첨성대는 여러분 언제 나중에 보러 가시냐면 여기 경주에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경주에 가서 여행 코스를 잡을 때 그리고 경주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방학 때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갔는데 진짜 더워요.
그래서 자, 여름 조금 피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가을, 뭐, 봄, 가을. 봄, 가을 너무 좋구나. 뭐, 하여튼 뭐, 그럴 때 한번 가시면 되는데, 그 코스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코스 말씀드리면, 일단 어디를 가시냐면, 여기 황리단길이 되게 유명해요. 경주에. 그래 소위 말해서 뭐 요즘에 아주 많이 떴죠. 요즘에 아니라 이미 좀 뜬지 좀 됐다. 이렇게 거리에 뭐 전통 찻집이나 각종 뭐 맛집들 쭉 모여 있어요. 그런데 황리단길 이렇게 좀 시작되는 앞부분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대릉원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마총, 황남대총 뭐 이런 말씀드렸잖아. 거기가 대릉원지구라 그래서 그 신라의 그러니까 돌무지 덧늘 무덤이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다 모여있지는 않고요. 몇 군데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입니다. 됐죠? 천마총, 황남대총, 뭐 미추홀 왕릉, 뭐 그런 게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커피를 드시거나 조금 이른 저녁 같은 거 이렇게 좀 먹을 때 여기 황리단길 가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천마총의 반대길 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코스를 어떻게 잡냐면 첨성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첨성대는 어떻게 가시는 게 좋냐면, 첨성대는 그러니까 해가 막 지려고 할 때가 되게 좋아요. 됐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사진처럼 그렇게 밝을 때 가면 첨성대 하나도 뭐 없어. 그래서 요건 지금 완전히 해가 졌을 텐데 해 지기 전에. 됐죠? 그리고 황리단길에서 물론 여기서 출발하냐 저 뒤에서 출발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도보로 여기를 걸어가면 10분에서 1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첨성대로 이렇게 오셔서 첨성대에서 이렇게 밤을 맞이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해가 좀 여기서 간단하게 뭐 데이트하시거나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동궁과 월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성대에서 다시 동궁과 월지로 코스를 잡으시면 성인 남자가 걷는 속도로 해서 대략 15분에서 16분? 근데 뭐 연인들이 조금 말하면서 이게 뭐 좀 천천히 걷는다? 뭐 그래도 한 16분, 17분, 18분 내외에 사실은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궁과 월지는 이게 뭐 앞에서 우리가 뭐 이제 도교에 영향 받았다. 그리고 건축물, 신라의 건축물로 바로 다음 단원에서 이거 문화재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예전에는 안압지라 그랬는데 요새는 월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인공연못이에요. 자, 그래서 인공연못과 인공섬인데 동궁은 그 세자가 거처했던 곳이라고 추정이 돼요. 원래 이제 동궁이 세자의 거처를 동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그냥 경주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여행하실 때 이거는 차 없이 그냥 도보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행 코스, 뭐 대표적인 문화재들이기도 해서 자, 첨성대를 조금 더 좀 다르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각공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언제라고요? 저녁이 아니다. 자, 이거 언제라고요? 선동여왕. 그래서 선동여왕 때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 기구입니다. 됐죠? 근데 약간은 좀 미스테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막상 가보시면 왜 저기에 들어가서 하늘을 봐야 했을까? 저기 들어가면 하늘이 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괜히 쓸데없는 뭐 그런 의문이 좀 생기긴 하는데, 하여튼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 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테마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문화유산 이렇게 보시면 사진의 가운데 여러분 석수, 진묘수 보여요? 그쵸? 예, 그리고 봤더니 뭐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백제 무덤인데 정확하게 누구 무덤인지를 알 수 있대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문해왕릉이네. 그래서 문해왕릉 무덤. 자, 문제죠. 그리고 잘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옆에 2번 문제는 보시면 지금 굴식도박 무덤이랑 돌무지 덧늘 무덤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가장 스탠다드형이니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